를 일단 시그네처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원서 읽기 특강, 단순하게 제가 오늘 원서 읽기 특강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왜 이거를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만 하는지, 그 다음에 원서 읽기 특강이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그 실체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리 지금 자료들 나눠 드렸는데 양이 워낙 많아서 그냥 딱 9슬라이드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지 않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슬로건은 Make English Special with Routine 이라고 나름의 구호를 한번 정해봤어요.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간단히 말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답게 특별하게 가르치는데 그거를 일상적으로 늘 어학원에서는 가르칠 수 있다. 이제 이런 모델을 가지고 구호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가장 기본이 이제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원서 읽기, 책 읽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였어요. 일단은 이게 왜 이런 구호를 제가 정했는지는 일단 얘기를 계속 듣다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흡스 프리미엄 리딩 코스를 어학원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시지만 북동탄에서 5월 달에 이 이름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바로 내셔널 커리큘럼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오늘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라는 이 문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문서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거 출처가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좀 이따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 제가 흡스 프리미엄 리딩 코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괜히 이런 이름만 지어놓고서 혼자 상상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내셔널 커리큘럼이라는 건 이제 국가 교육 과정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문서는 바로 NCIC go.kr이라는 그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 문서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매개로 인문사회학적 역량을 함양하는 게 어학원으로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연히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 대치동 쪽에서도 학원의 색깔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자체를 좀 영어를 학습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 반면에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오래된 대치동에 나름 뼈대 깊은 그런 학원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매개로 해서 역사, 사회, 과학을 지식을 습득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라고 하고, 실제 외대부고에서도 이쪽에 거의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외대다움이라는 것도 이것도 제가 나름 한번 외대다움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정의를 한번 가지고 와본 건데, 사이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실제 외대가 통대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래서 통대에서 실제로 통번역을 할 때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시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를 가장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바로 사고를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법을 사이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순차 통역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영영사전을 기반으로 그 외대 통대에서도 그 입학하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뭐 이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외대 어학원, A대 HS 어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외대 하는데 과연 외대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정신이 무엇인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는 작년에부터 원장님들 이렇게 교육할 때부터 항상 해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영어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입시 영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모토로 이번에 삼은 게 뭐냐면 커리큘럼,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과 영어를 결합해서 탐구력을 아이들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수업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수업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원서 읽기라는 게 그거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서 읽기가 다가 아니고요. 원서 읽기도 말 그대로 수단에 불과한 거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학원으로서 아이들을 진정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실현해야 할 목표는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탐구력. 근데 이 탐구력이라는 걸 끌어오기 위해서 제가 국가교육과정과 영어를 결합을 하는 거죠. 세상에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죠. 다 어딘가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서 내 거화 시키는 게 저는 그게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도 이거를 수렴적 창의성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창의성이라는 거를 발산적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 수렴적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창의성도 바로 이 수렴적 창의성이에요. 익스텐시브 리딩이라는 거는 좋은지는 아마 다 아실 거고, 어떤 건지는 다 아실 거예요. 리차드 데이라는 사람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익스텐시브 리딩의 가장 대가 중에 대가예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학부 시절에도 리차드 데이 교수를 실제로 딱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분이 한국에 딱 한 번 오셔가지고 한 번 딱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영어 교육 쪽에서는 리딩 하면은 익스텐션 리딩의 이제 최고의 대가라고 볼 수 있고, 이분 딱 세 단어로 정리를 하셨어요. 익스텐션 리딩이라는 거를. 플루런트, 버라이어티, 퀀터티.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셨고, 그리고 익스텐션 리딩을 하면 뭐가 좋냐라는 것도 이렇게 딱 간단하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정의적인 측면, 어펙티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진정으로 좋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모티베이션 살려줄 수 있고, 인지적으로도 향상을 시켜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근본적인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리차드 데이 교수님이 이제 가장 압축적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져온 이유는, 혹시 학원에서 학부모님들 상담할 때 익스텐션 리딩이 도대체 뭐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간단하게 딱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이득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볼 땐 이거는 다 지금 영어 교육학에 쓰는 전문 용어 텀이거든요. affective, cognitive, competence 이런 건 다 전문적인 용어고, 저는 학부모님들 상담할 때 결국에는 저는 텀에서 갈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시적소의 문맥에 맞게 정확한 영어 교육학적 용어를 쓸 수 있냐 없냐가 요즘 학부모님들 그런 거 되게 아실 거예요. 민감하게 따지신다는 걸. 그 강사님들이든 원장님들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 학부모님들 요즘 잣대가 높거든요. 저도 실제로 학부모님들 만나볼 때 이 텀을 적재적소에 써주면 신뢰도가 확 상승을 해요. 익스텐션 리딩에 대해서 이 정도 텀만 알고 계셔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역이라는 거는 이것도 그 통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의미 단위로 이제 끊어 읽는 거죠. 의미 단위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게 이제 수능 문장을 가져온 건데, 전형적인 수능에 나오는 문장을 가져온 건데, 아이들이 이러한 공경은 이끌 것이다, 뭐 어떠한 발명가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끊어읽기 한 답시고 짚어치기 한 답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바로바로 도착어를 말을 할 수 있는 사고 전환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는 거죠. 이제 의미 단위로. 이러한 공경에 처하게 된다면, 근데 여기서 리드가 이제 사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인과관계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이 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의미 단위로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아이들에게 함양을 시켜줘야지 결국에는 이제 근본적인 영어 실력도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수능에서도 핵심이 이게 수능에 나온 가장 어려운 문장을 나름 가져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제가 원서 수업을 하거나 학교든 어디서든 영어 수업을 할 때 이 기법을 상당히 많이 썼었고요. 아이들이 잘 따라해요.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익숙해지면. 근데 나름 하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 문장을 습득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이제 단축이 돼요. 일단은 제가 이걸 다 길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서 일단 넘어가 드리면, 그 다음에 단어 학습에서도 이제 이미 영어 교육학 쪽에서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돼 있어요. 1대1과 렉시컬 청크 중에서 뭐를 중요시 여기하냐, 렉시컬 청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미 이거는 영어 교육학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현재 접근 방식은 렉시컬 청크를 컨텍스트, 문맥 안에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 없냐, 이게 핵심인 거죠, 바로. 그래서 뎁스를 중요시 여겨한다는 거죠. 하루에 단어 50개, 100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단어를 외우더라도 정확하고 깊게 아이들에게 숙지시켜주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뎁스. 뎁스에서 이제 핵심은 바로 저는 higher frequency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수능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할 때도 단어를 막 5,000개, 10,000개를 알아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한 1,000개에서 1,500개의 higher frequency 단어를 얼만큼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아느냐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present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present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한 선물이라고 정도만 생각하고 있겠지만, 고등학교 고2, 고3 정도까지 가면은 present에 뭐뭐를 야기하다 뜻까지도 나오고, 그런 게 수능에 빈번하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냥 하루에 단어 뭐 50개, 100개 외우는 식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고등학교 와가지고 다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학원에서는 강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휘 학습을 렉시컬 청크의 컨텍스트에 기반해서 이런 거를 가르친다. 이런 거를 어떻게 깊게 가르치는지, 하이어 프리퀀시 단어를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다. 이거 전부 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니고 영어 교육학 이론서에 나오는 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코어 워드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무생물 주어, 그 다음에 인과관계, 동사, 이 기법,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냐 없냐가 아마 영어 습득의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거를, 이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좀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할 주제는, 그러면 왜 제가 원서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거를 가져왔는지, 그러니까 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리고 도대체 그럼 그 주제는 뭔지, what?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할 건지, why,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설명회 때 가장 많이 쓰는, 부모님들이 여기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의 대입이 갈리는 결정적 시기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1, 2, 3, 4호에서 물어보시면 보통 여기라고 많이 대답을 하세요. 2번, 3번이라고. 제가 여기서 항상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0번을 생각한다고. 초등학교 1학년. 초1이면 저는 대입이 갈린다고 생각해요. 혹시 공감하시나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거나 학원 경험을 오래 하신 분이면 아이들 태도 보면 느낌 오지 않으신가요? 이미 거의 도사되지 않으셨나요? 애들 딱 걸어오는 것부터, 인사하는 것부터 보면은 얘가 잘 할랜지 아닐랜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시죠? 말만 안 하는 것 뿐이죠. 왜냐면 얘가 돈을 내고 다니기 때문에. 말만 안 하는 것 뿐이지 다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저도 실제로 정말 친한 친구의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반에 짝수가 소위 말해서 보이는 애가 몇 명 있는 것 같냐? 25명 중에 한 명 보인다 하더라고요. 딱 한 명이 진짜 그런 애가 보인대요. 걔가 서울로 대학 갈 수 있는 애 거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은 요즘 다 못 앉아있고 다 돌아다니잖아요. 학원에선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못 앉아있거든요, 애들이. 못 앉아있는 애들이 이제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벌써 잘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훈련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과거 입시만을 겪은 분들이 아이들한테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여기서도 이 말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실제 학부모님들한테는 무슨 말을 많이 강조했냐면 90년대 입시를 겪은 분들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회를 아마 30차례, 40차례 정도 했거든요. 작년부터 해서 전국 지역을 다니면서 웬만한 지역은 다 가봤습니다. 지금 외대어학원, HS어학원 해가지고 꽤 많은 지역을 다녀봤는데 학부모님들이 요즘 학부모님들이 어학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 세대가 혹시 몇 학번인지 알고 계시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어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 학번, 대학교 학번 세대가 90년대 후반 학번입니다. 보통. 90년대 후반 학번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이제 2000년대 초반 학번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근데 이분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좀 깐깐해요. 깐깐하고, 나름 이제 배운 세대예요. 지금 윗세대보다는. 나름 배운 세대고, 깐깐한데, 정말 허점, 함정이 있는 게 이분들이 입시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대학교 어떻게 가시는지 아시죠? 그때는 정시로 다 100% 거의 다 가던 시절이에요. 자, 그 시절에 지금 학번에 그 시절에 부모님들이 지금 애를 낳고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이 돼서 애들을 지금 학원에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어학원을 왜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다녀야 하는지를 설득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안 넘어와요, 잘. 왜냐하면 자기가 나름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표 영어 하면서 내가 영어 가르칠 수 있는데 파닉스 정도는 내가 집에서 가르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 왜 다녀야 하는데 왜 그러면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중학교부터 좀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가면 되지 라고 접근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알고는 계시겠지만 더 철저하게 숙지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논리를 하나하나씩 깨트려 줘야 돼요.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 논리를 하나씩 깨주죠.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미 결정이 난다는 게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금 입시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은 입시는 수시 중심이잖아요. 수시 중심이고 고1 첫 시험에서 이미 99% 거의 결판이 난다고 봐야죠. 그러면 고1 때 잘하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언제 잘해야겠어요? 중학교 1, 2, 3학년 때 당연히 잘해야겠죠. 근데 중학교 1, 2, 3학년 때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으려면 초등학교 때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때. 근데 학부모님들이 이 맥락을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정말 신기하리만큼, 대치동만큼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애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치동에 대한 오해가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관련 책도 여러 번 읽어보고 영상도 많이 보긴 했지만 대치동에서 예를 들어서 막 쓸데없이 애들을 주입식으로 영어 교육을 시킨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실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거기서 진짜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관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이 관점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심하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제가 설명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해요.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중1 이때 이탈자가 엄청 어학원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학원 입장에서도. 특히 중1 때, 우리 입시 영어 해야 돼요. 하면서 이제 어학원을 다 떠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아이들을 잡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원장님조차도 현재 입시 맥락을 모르시면. 그러면 이제 잡을 명분이 없는 거죠. 입시한다는데 어떻게 잡아요? 가겠다는데. 우린 초등으로 그냥 마무리해야죠. 근데 지금 현실은 초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많나요?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이 많은 지역은 제가 사는 곳 말고는 없을 겁니다, 거의.
제가 사는 동네는 그래요. 전국에서 초등학교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제가 사는 데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 맥락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하고, 과거 입시만을 직접 겪은 사람이 더 이상 어른인 척 현재 입시에 대한 학습을 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입시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해왔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는 사실은 고2, 고3 담임을 좀 했었습니다, 많이. 그리고 진학 최일선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학부모님들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죠. 학부모님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제가 이때까지 10여 년간 나름 이 일을 하면서 학부모님 중에 오! 하는 분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지엽적으로 뭔가만 좀 아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관점이 없으세요. 관점이 없고 그냥 자기 때 입시 생각하면서 애한테 자꾸 야 절대 뭐 예를 들어서 재수는 하면 안 돼. 아니면 무조건 재수해야 돼. 입시에 그건 없거든요. 무조건은 없거든요. 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부모로서 뭐 학원 선생님으로서 학교 교사로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얘 상황을 딱 보고 아 너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제 이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안 돼 재수는 절대 하면 안 돼 아니면 무조건 뭐 수시로만 가야 돼 이런 경직된 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되게 많이 오는데 그때 왔을 때 가장 많이 한 말이 이제 자기네 부모님이랑 대화를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옛날 얘기하니까. 나 때 어떻게 입시를 치렀는데. 요즘 대표적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땡땡스. 티처스. 네. 거기 보시면 얼마 전에도 보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막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화가 나요.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애를 잡으니까.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애만 잡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영어를 가르치든 수학을 가르치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 교육과정과 영어와 탐구력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묶을 수 있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래의 인재상이라는 게 이제 변했죠. 그래서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도 변한 거 알고 계시죠? 자, 보시면 이제 어느 지역에 계시든지 간에 이게 어떤 표냐면 올해 26학년도 기준으로 전형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뽑는지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지역에 계시든지 간에 아이들이 가고 싶다고 하는 데는 아마 이쪽이겠죠? 서울일 거예요. 요즘 아이들 대입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서열화되어 있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자본주의적 속성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다 서울로 가고 싶어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라면. 근데 서울에서 어떻게 뽑는지 다른 지역과 굉장히 다른 면이 있어요. 서울에서는 핵심적으로 종합전형을 굉장히 많이 뽑아요. 그리고 수능으로도 많이 뽑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능은 재학생 때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러면 서울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사실상 서울 쪽으로는 대학이 진학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상관없죠. 내신으로 다 줄 세우는 데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보시면 내신으로 다 줄 세우고 있어요. 수능으로는 거의 뽑질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수능으로 뽑으면 애들이 안 와요. 실제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은 전남이나 경남 쪽에서 대입 설명회 오면 정말 죄송한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들으러 안 와요, 애들이. 충청도, 예를 들어서 충청도라고 했을 때 전남이나 경남에서 대입 설명회 오잖아요. 한 명도 들으러 안 옵니다. 아이들이. 고3도. 심지어는요, 대전도 안 간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서울 지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진학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실 심리적으로 아이들의 선호도가 한 30개 정도의 서열이 이제 제 마음속에는 있어요.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아이들의 마음 속에 이제 딱 들어 있거든요. 이 맥락을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수시 6번, 정시 3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수시 6번 쓸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어요. 90년대 학번 세대한테는 굉장히 낯선 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정시로 그냥 수능으로 뽑는 게 되게 공정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혹시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을 할 때 필기시험으로 줄 세워서 뽑는 학원 있나요? 혹시? 혹시 회사에서 필기시험으로 줄 세워가지고 뽑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지금 시대에 필기시험으로 줄 쫙 세워가지고 사람 뽑는 회사나 학원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뽑으세요? 일단 면접도 보시고 다양한 걸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보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종합전형이 그렇게 뽑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줄 안 세우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다 봐가지고 뽑겠다는 건데 왜 정시로 줄 세우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나는 이 관점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지금 아이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1 때 결정 난다는 게 농담이 아니에요. 초1 때 이미 결정이 나요. 딱 보면 느낌이 와요, 확. 초1 때 이렇게 하는 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구나가 느낌이 옵니다. 상전벽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못한 애는 중학교 가서 더 못하고 고등학교 가면 더 못하죠. 대부분은 어떨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름 한 걸로 착각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못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학원에서도 어머님들 상대를 할 때 이 포인트를 잡고 상담을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자기 자식이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중 8군 다 못해요. 특히 중학교에서 A 맞는 애들 대부분 못할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중학교 내신 A인 애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중학교 성취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대부분 4, 5등급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이 맥락을 부모님들은 모르시죠. 왜냐면 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누구나 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잡고 이거를 알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뭐 아실 것 같지만 서울대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 안 세우겠다는 거죠. 다양하게 이것저것 봐서 뽑겠다라는 게 이제 서울대 방침인 거고, 서울대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데가 다 따라 하는 거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재학생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관점을 확실히 잡아주셔야 돼요. 재학생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전형이. 종합전형 대비 전략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니고요. 이거는 이론처럼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학 교사들 사이에서는 일단은 전형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할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뽑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지 종합전형을 유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전형에 대한 이해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교 교육 기반 평가죠. 근데 이게 이제 학원에서 이거를 정확히 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지금 사교육과 공교육의 역할 구분이 저는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대학교 입시에 관해서는요, 대입, 진로, 진학 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교육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공교육을. 절대 못 이깁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근데 이 맥락을 모르시고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학원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입 진로 진학에 있어서는 이미 학교와의 싸움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철저하게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코치를 해주는 게 학원 입장에서 중요한 거지, 학교에서 하는 걸 학원에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공교육에서는 완전히 AI식으로 디지털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빅데이터 하에서 지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고급의 정보를 가지고. 근데 오히려 사교육에서 아날로그식으로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진학에 있어서는. 그래서 공교육을 철저하게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맥락 없이 학원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반대로 교과, 영어를 가르치는 측면에서만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사교육을 이길 수 없어요. 공교육이. 공교육의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죠. 시스템의 문제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절대 잘할 수 없는 거를 매달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철저하게 학교 기반 평가입니다. 학교 기반. 대표적으로 세특 같은 거죠. 생기부. 근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의 권한이잖아요. 절대적인 학교 선생님의 권한이지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학원에서 해줘야 하는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자기에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이건 학부모님들 설명회 할 때는 제가 좀 깊이 있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학생들이나. 이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요즘 중학교 때부터 진로 수업이 매우 강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유는 간단해요. 종합전형이라는 게 자신의 진로를 좀 빨리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생기부 기록을 채워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뭐를 해나갈지를 좀 빨리 파악을 하면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아이들 진로 성향을 많이 측정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실제로 제가 아이들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이제 저번에 이제 대구에서 2번이나 했었거든요. 대구 CG에서. 근데 아이들 진로 시간에 제대로 듣는 애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나름 공부 되게 잘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학원에서도 아이들한테 코치해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이들 중학교 진로 시간에 좀 잘 듣고 해서 그 검사 결과지 좀 한번 가져와 봐라 하면 이 아이 성향을 파악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애들이 버리거든요. 찢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걸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굉장히 공교육에서 이런 게 굉장히 강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잘 모르시고요.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학진공이죠. 학진공.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제가 나눠준 자료에 있습니다. 탐구력입니다. 바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의 현상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 능력을 바로 영어랑 결합시켜서 어떻게 어학원 입장에서 함양을 시켜줄 거냐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하냐가 바로 이 탐구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탐구력입니다. 그 탐구력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탐구력을 과연 그러면 어학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도와줄지, 이게 핵심입니다. 탐구력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쓴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업을 잘 듣고 지식을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기록으로 이제 남기는 게 탐구력의 이제 증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이건 진로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결론 그냥 말씀드리면, 예전 입시랑 지금 입시랑 또 되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부분은요, 국영수 잘하는 애가 그냥 대학 잘 간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입시가 어떻게 변해도 국영수 잘하는 애가 대학을 잘 갑니다.
특히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는 애가 대학을 잘 가게 돼 있어요. 그냥 국어 잘하고 그냥 국영수. 근데 이제 영어라는 게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 거죠. 왜냐면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아시다시피 수시에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최저죠. 최저를 맞추는데 영어를 빼고 하는 애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 게 처음에 발표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사교육을 죽이려는 의도였거든요. 근데 항상 반대로 가죠. 자, 근데 이것도 이원화시켜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정시 측면에서는 사교육이 많이 피해를 본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정시에서의 영어 영향력은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수시 체제에서는 영어 절대평가한 게 신의 한 수가 돼버렸어요. 어학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영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갈 대학 등급이 사전에 정해진 채로 고등학교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영어를 1, 2등급을 절대평가 기준으로 수능 1, 2등급을 만약에 맞을 정도 실력이 된 채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얘는 서울권을 무난하게 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안 되는 채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마 서울 못 갈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어머님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고등학교 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데 안 되죠. 왜냐?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죠. 고등학교 오면. 고등학교에 제가 실제 있어봤지만 고등학교에서 제가 있을 때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요. 영어를 1시간 이상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루에 순수 공부 시간이 한 5시간이라고 봤을 때 영어를 1시간 이상 공부하면 대입 전략에 큰 착오가 생기죠. 수학, 과학을 해줘야 하는데. 특히 국어도 해야 하는데. 국어, 수학, 과학에 4시간에서 4시간 반을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그 영어 공부는 최소화하면서 최대치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 어딘가 그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애들이 이게 안 된 채로 고등학교 입학하면 완전 무너집니다. 이 포인트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모르시는 포인트예요. 학부모님들은 영어도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열심히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영어도 문의만 절대평가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작년에 영어 절대평가라고 했는데 1등급 6% 나왔어요. 그마저도 아마 재수생이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특정 고등학교라든지. 그러면 실제로 일반적인 평범한 고등학교라고 하면 한 350명에서 400명 기준으로 1등급 제가 겪어봤을 때는 평범한 고등학교인데 그냥 평범한 평준화 일반 교육은 1명에서 2명 정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계신 지역에서 뭐 5명, 10명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지역인 거예요. 그걸로 판단할 수 있어요. 영어 1등급이 우리 지역에서 몇 명 나오는지. 그럼 제가 설명회를 지역별로 다 다녀보잖아요. 그럼 대다수는 1명 나온다고 해요. 대다수의 지역은. 근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5명, 10명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시장성이 더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파고들 틈 여지가 더 많은 거고 이런 맥락을 더 많이 알수록 아이들이 학원에 더 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공동체 역량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부 잘해야지 인성도 힘을 발휘하거든요. 공부를 못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요즘 봉사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상 공부를 잘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애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이제 출결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출결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아마 아실 거예요. 학원에서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학원은 애들은 돈을 냈기 때문에 아마 출결을 다 할 텐데 학교는 요즘 출결이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출결 업무만 하다가 집에 가요. 애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가시거든요. 왔다가 가요. 보통 일반적인 학교라면. 탐구력이 이게 핵심이고 탐구력에 대해서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종합 전형으로밖에 뽑을 수 없다는 겁니다. 탐구력을 측정하려면. 줄 세울 수가 없겠죠. 얘가 얼만큼의 탐구 역량이 있는지는 어떻게 필기시험으로 줄 세워서 알 수 있겠어요. 체화된 능력을 평가는 어쩔 수 없이 서류 평가를 해야 하는 거고 그거의 핵심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인 거죠.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책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구력을 왜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거 이제 학문적인 용어거든요. 사학한 문제라는 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인문사회 과학의 논문에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문제들이 되게 사학한 문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풀 수 없는 이제 난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탐구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접근법이 중요한 거지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인간은 탐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입시에서도. 이게 핵심인 거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자료를 탐색을 해서 그거를 재조합할 수 있는 이 수렴적 창의성, 이게 탐구력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능력이고 실제로 교수님들이 논문 쓰는 방식이기도 하죠. 근데 면접을 교수님들이 많이 보시죠. 물론 입사관이라고 해서 전문 입사관도 있고요. 교수님을 위촉해서 보는 입사관도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반반 들어가거든요. 반반. 그리고 또 특목고나 자사고에 있는 선생님들도 대부분 석사, 박사 출신이 많으세요. 그분들도 이러한 사고에 최하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학생을 딱 봤을 때 이런 관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 능력은 어렸을 때부터 키워지는 거지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 키워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영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해볼 거냐, 이제 이게 우리는 또 핵심인 거죠. 어학원이니까. 생기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아마도 몇 자 몇 자 쓴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사실은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이에요. 이제 생기부 항목이, 그러니까 좀 흐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기부 항목이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남아있는 게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인데 한마디로 교과 선생님이 써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교과 선생님이 보통의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해서 고3 마칠 때까지 하면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30명에서 40명 정도가 평가를 내리겠죠? 근데 그게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담임 혼자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생기부라는 게. 그러니까 담임이 쓰는 부분이 있죠. 자율활동, 그 다음에 진로 활동도 담임이 독단으로 다 쓰지 않습니다. 진로 같은 경우도 진로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또 나눠서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담임이 다 쓰는 영역보다는 교과 선생님 한 명 한 명이 쓰는 이 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담임 뭐 잘못 만나서 대학을 단순히 못 가고 이런 인과관계는 잘 성립은 하지는 않고요. 보통 애가 자기가 여러 명의 선생님한테 나쁜 평가를 받았을 때 못 가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은 얘를 어떻게 포장을 하거나 한 명은 일부러 못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30명, 40명이 동시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짠 듯이. 그러니까 얘가 괜찮은 애면은 신기하리만큼, 저도 이제 생기부를 직접 써봤지만 정말 신기하리만큼 똑같은 평가가 내려집니다. 정말 신기해요. 아니면은 정말 신기하리만큼 아닌 평가가 다 내려져요. 대학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형을 실시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한 게 10년 넘었기 때문에 이미 시스템이 거의 완벽히 구축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깜깜이 전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죠. 깜깜이다. 제가 봤을 때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학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도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가서 막상 들어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게 되게 일치해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그들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서로 그냥 암호를 주고받을 뿐이죠. 나쁜 말은 못 쓰니까. 그 암호가 있습니다. 나름의.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도,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잘 쫓아가셔야 하는 게,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8년에 입사관제가 도입이 됐거든요. 이때부터가 이제 1세대라고 하는데 벌써 1, 2년, 한 2년에 한 번꼴로 생기부 흐름이 계속 바뀌어요.
사실은 일선에 있는 현장 교사들도 이 흐름을 쫓아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라고 이걸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흐름이 계속 바뀌죠. 뭐 이랬던 시대도 있어요. 옛날에. 뭐 RN이 소논문. 근데 지금 만약에 RN이 소논문 얘기하면 이거 완전 구태의연한 거고 일단 쓰지도 못하고요. 이거 다 항목 기재 불가 항목입니다. 쓰면 빵점이에요. 근데 이제 특목고 요즘 자사고 자기소개서가 이런 거 엄격하죠, 다. 그거 쓰는 순간 다 빵점 처리되는 그런 거 항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대입을 고입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세대까지 왔거든요. 벌써. 근데 이것도 흐름이 또 계속 바뀌어요. 23년이니까 지금 25년도니까 또 바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현장 교사들한테 듣기에는 또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향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과 수업. 이제는 좀 수렴이 많이 됐어요. 교과 수업. 교과 수업에서 모든 걸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가 요즘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교육부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정책의 방향이냐면 사교육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이에요. 사교육에서는 어떻게든 그거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지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거를 기획한 것도 그 부분이에요. 이 어딘가에 들어갈 틈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사교육 쪽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찾으려면 지금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죠. 지금의 흐름은 교과, 수업, 그 다음에 독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과 기반 독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졌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어학원으로 치환을 시켜보면 원서가 되겠죠. 어학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게 이제 원서일 겁니다. 근데 원서인데 또 제가 여기 하나 치환을 다시 시켜보면 이게 바로 교육과정이죠. 내셔널 커리큘럼.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원서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냐 싸움이 저는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공교육에서 하기가 어려운 영역이 됩니다. 원서가 들어가면. 여기서 틈이 발생해요. 공교육에서 제가 실제 영어를 가르쳐 봤지만 공교육에서 한계가 명확히 있어요. 공교육 교사 너무 바빠요. 영어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도 해야죠, 행정 업무도 해야죠, 뭐 이것저것 불려다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원서 좋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르칠 시간이 없고 동기부여도 좀 안 생기기도 하고 연구할 그 에너지도 안 생기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아이들을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규모 수업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학원답게 원서를 선정해서 가르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어려운 원서 가르친다고 법에 걸리진 않잖아요. 하지만 학교는 법에 걸리거든요. 선행금지법에. 그래서 이게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중학교도 있어보고 고등학교도 있어봤지만 너무 안타까웠어요. 중학교에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겪고 중학교를 가봤는데 왜 애들이 영어 포기하고 고등학교 가서 무너지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공교육 중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거는 교과서밖에 없는 거예요. 법 때문에. 근데 고1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내신 시험. 그 수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이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이 메꿀 수 있는 거는 사교육 학원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냥 국룰, 한마디로 저는 이제 애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원칙이 돼버린 게 초1부터 어세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어학원을 걸어 다니면서 다닐 수 있는지. 저는 이게 핵심이고, 사실은 저도 굳이 밝히자면 제 아이가 초2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사는 데는 어학원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초1부터 어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부모가 계속 데려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학원은 이제 매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가 여기 있으면 저희 아이도 동선이 초등학교 여기 있고 끝나면은 중간에 완충장치로 피아노 학원을 한번 갑니다. 왜냐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피아노를 또 배우고도 싶어 하고요. 피아노 갔다가 시간 맞춰서 어학원에 갑니다. 그리고 끝나고 집에 들어옵니다. 걸어서. 이게 되는 이 지역에 젊은 층이 모여 삽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바로 그런 동네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 16반까지인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사는 동네가 충남의 탕정이라는 곳인데요. 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안화산역 근처예요. 네, 천안화산 근처인데 나중에 한번 놀러 와보세요. 한번 탕정 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부 다 유모차 끌고 있습니다. 모든 집에 다 유모차가 다 있을 정도입니다. 그 아파트 전체가, 왜냐면 다 30대, 40대만 살아요. 그런 사람만 거기 살아요. 그 외에는 거기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는 그 모든 환경이 갖춰진 곳입니다. 어학원, 어세권, 그 다음에 병원. 뭐 아시죠, 다. 불당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근처예요. 근데 지역이 달라요. 거기는 천안이고요. 탕정은 아산이에요. 그래서 차로 한 5분, 10분 걸려요. 불당도 그런 곳이에요. 불당이랑 탕정이 충남에서 유일한 인구 증가 지역이에요. 충남의 나머지 지역은 다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대부분은. 네, 충남도. 사실상. 대부분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딱 두 군데 선택지밖에 없어요. 불당이냐, 탕정이냐. 돈이 좀 더 있으면 불당. 네, 상대적으로 거기가 더 비쌉니다. 한 2, 3억 정도? 아파트 시세가 거기는 우리 국민평수라고 하죠. 34평. 한 10억에서 한 10억대 넘어갈 거예요. 저도 거기 감히 살 수가 없고요. 탕정도 근데 비싸요. 사실. 탕정도 상당히 비싼 지역인데, 어학원이 제 동네에, 부장님도 와보신 적 있지만 20개 넘어요. 어학원이. 이런 유명 브랜치 어학원 말고 개인 어학원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교습소도 진짜 많고요. 네, 20개, 30개 됩니다. 그냥 어학원, 수학, 피아노, 뭐 이렇습니다. 태권도. 모든 건물이 다. 네, 그 지역만 그래요. 불당이랑. 네, 아마 안 그런 지역이 훨씬 많을 거예요. 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제 세대예요. 이분들이 굉장히 깐깐한데 자기 때 입시를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논리가 되게 강해요. 되게 강하거든요. 이거를 깨부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웬만해가지고는.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근데 입시에 대한 맥락을 정확히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상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모님들이 뭐 이것까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정도만 아셔도 학부모님들 상대하시기에는 전혀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결국엔 이제 탐구력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증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나 탐구력 있어요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증거를 마련하는 이제 방법인 건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이번에 주제를 잡은 게 아메리칸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지됐다시피 이제 이 책입니다. 혹시 하워드진 들어보셨나요? 하워드 촘스키 들어보셨나요? 네. 촘스키와 더불어서 미국의 2대 지성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역사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국사 책을 되게 쉽게 잘 써놓으셨고, 이게 번역본이고요.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제가 이제 이 책을 따와서 이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러면 단순하게 그러면 이거 원서를 그냥 가르치느냐, 이게 아닌 거죠. 바로 우리의 출발은 이겁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제가 이제 한 권만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은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한 6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4종을 구매를 했거든요. 실제 집에서 4종을 구매를 해서 여기서 미국사 관련된 내용만 추출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아이들이 인지 과정,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익스텐시브 리딩을 저도 사실 이제 외대 제가 영어 교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외대 영어 교과 여기 와서 익스텐시브 리딩을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가장 익스텐시브 리딩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요, 바로 인지 수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그 원어민 교수님이 이제 책을 추천을 해주는데 처음 해보니까 나름 저희도 나름 공부를 해서 여기를 왔더니 미국에서 초등학교 한 4, 5학년들이 보는 그 쉬운 소설책 같은 걸로 이제 영어 읽기를 시작하라고 이제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걸로 시작을 했죠. 읽다 보니까 나는 대학생인데 인지 수준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미가 없더라는 거죠. 어펙티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코그니티브가 이게 안 맞으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읽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쪽으로 다 넘어갔냐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쪽으로 많이 다 넘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은 이제 장하준 씨가 그때 뭐 영어로 썼던 뭐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든지 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책이라든지 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쓴 뭐 Making Globalization Work 이런 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이클 샌델이 쓴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인지 수준이 우리 대학생이랑 맞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막상 또 읽어보면 영어 자체가 막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한 고1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1, 2 수준인 것 같고. 근데 내용은 완전 대학생 수준이죠. 저는 이 점에 착안을 한 겁니다. 지금 어학원에서 원서를 만약에 가르친다고 했을 때도 어떤 교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아이들에게 매력도를 끌어올리려면 결국에는 현재 아이들이 처한 상황과 인지 수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만약에 아이들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목표 대상이 중1에서 중2예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중1에서 중2인데 이 아이들이 중1, 2에서 이거를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를. 근데 이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사 내용이 나와요.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연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칭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기사 나눠드렸죠. 거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형광색으로 다 칠해놓고 별표 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소름이 돋았던 부분인데요. 이분이랑 저랑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사실 누군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용인 애대부고에서 이제 영어 교사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연히 이제 그 부장님이 신문 기사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봤는데 이분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별표 친 부분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강조한 게 바로 우리말로 된 교과서 읽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별표 친 부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거 보고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이미 이제 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아마 2, 3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사가 있다고 한번 저보고 봐보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봤는데 읽다 보니까 우리말로 된 교과서 읽기가 중요하다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도 그 점을 착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인의 대부고에서 이분이 수업하는 영상을 제가 짧게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이제 뭐 미미민우 아시죠? 미미민우가 용인의 대부고 나왔잖아요. 네, 미미민우가 용인의 대부고 나왔습니다. 용인의 대부고 나와가지고 이제 모교를 방문을 한 거예요. 모교 방문해서 이 선생님 수업을 듣는 그 짤막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거기서 수업을 이제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소설을 가지고 이제 수업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아, 이분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영어를 가르치시나 보다, 그 소재를 이용해서. 용인 애대부고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어를 가지고 아이들 인지 수준이랑 맞는 걸 찾으려면 제가 볼 때는 역사 소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역사랑 결합된 문학 작품을 한다든지 그걸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인지 수준 이게 맞아야지만 애들이 흥미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근데 또 대부분 어학원 용인외대 보고 수준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애들은 교과서 지금 배우고 있는 수준일 텐데, 이제 이 책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딱 중학교 1학년이 읽기 쉽게 돼 있어요. 중학교 1, 2학년이. 술술 읽힙니다, 그냥.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 영어 자체는 쉽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묵직해요. 굉장히 묵직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교과서적이면서도 함축적으로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책까지도 봤냐면 AP US 히스토리 책까지도 한번 봐봤습니다. 그리고 하워드진이나 또 그 미국사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개론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층위별로 제가 한번 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 살펴보면서 이거를 한 땀 한 땀 찾아도 봤는데, 굉장히 내용 자체는 묵직한데 영어는 쉽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영어는 어렵지 않으면서도 내용이 묵직하고 교과서 기반, 이 내용. 그래야만 탐구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배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배웠냐. 제가 이제 오늘 하나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혹시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죠? 신자유주의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그러면 아이들이 만약에 여기서 신자유주의의 등장이라는 내용을 만약에 배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학교에서 신자유주의 등장이라는 학교 수업에서 배웠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21단원에 보면은 politics as usual 해가지고 이런 단원, 여기가 딱 그 신자유주의 하면은 대표적으로 혹시 떠오르는 미국 대통령 있으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학습도 필요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저는 되게 신뢰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학교에서 교사가 되거나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필수 자격조건으로 뽑고 있는 게 한국사 3급이에요. 네, 한국사 3급이 없으면 아예 시험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좀 막아놨거든요.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만약에 내가 고려시대 다음에 신라시대라고 말하면 어떨 것 같냐. 만약에.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수업 안 하고 싶어요. 한국사, 그것도 모르면서 뭐 영어를 가르치세요? 라는 말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조차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범주가 다양하더라고요. 별걸 다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신뢰도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현재 너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가 숙지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 장악력이 완전히 생깁니다. 너희 지금 학교에서 신자유주의, 지금 레이건 로믹스에 대해서 대처리즘이랑 배우고 왔지? 근데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이 원서에 레이건 로믹스랑 대처리즘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영어로 읽고 수업을 하는 걸 거야. 하면 초집중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 한국말로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고입에서도 이제 대입도 중요하지만 고입도 마찬가지죠. 고입에서는 더 골치 아픈 게 남아있죠. 바로 자소서죠. 이 자소서가 아주 골치 아픈 거죠. 대입에서는 자소서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고입에 남아있어요. 근데 고입에서 자소서를 쓰려고 할 때, 저도 그 자소서 항목을 봤지만, 아이가 혼자서 쓸기에는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써야 할지 제 입장에서는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입을 겪고 왔으니까. 왜냐면 대입의 학종의 축소판이 고입 자기소개서거든요. 근데 대입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습니다. 학생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선생님 부담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선생님 너네가 다 알아서 생기부에 써! 해가지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없앴는데, 고입에는 자소서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자소서가 바로 생기부를 기반해서 엮어주면 가장 좋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EBS
중학 프리미엄에 이런 걸 가르치는 유명한 강사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강의를 들어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입에서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고입에서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가 여기서 신자유주의에 등장이 돼서 배웠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학교에서는 절대 이 책을 가르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학원에서는 이 책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학원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학원에서는 하지만 교과서를 가르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교과서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것과 관련된 원서 내용을 매칭시켜서 그 관련된 원서를 가지고 나름 선생님들이 꾸며서 재미있게 수업을 뭐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게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저는 다 자기소개서 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걸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 고입 설명회도 들어보면 사교육의 영향력을 다 최소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암호로 계속 말씀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분들 당연히 사교육에서 도움 받는다고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학생이 혼자서 저걸 하기는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대놓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서 아는 사람끼리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용인 애대부 같은 경우도 지금 특정 지역의 특정 중학교에서만 대다수를 보내고 있는 현실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중학교의 선생님들이 생기부에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요. 보통의 경우는. 근데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데서 실적을 내려면 대입처럼 자기 생기부를 관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중학교는 고등학교랑 달리 생기부가 그러니까 의무가 아닙니다.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써주고 싶은 애만 써줘도 돼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명만 써주고 싶으면 한 명만 써줘도 되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을 누구를 써주겠냐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학원에서 읽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 선생님 저는 신자유주의가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관련된 책을 찾아봤는데 우연히 알게 돼서 하워드 진이 미국의 2대 지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사람이 청소년을 위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책을 쓰셨는데 21다는 부분을 제가 또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읽고 봤는데 굉장히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굉장히 감명 깊게 읽고 해서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생기부에 담고 싶다, 특목고도 가고 싶고 해서 라고 하면 선생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잘했다는 전제 하에. 물론 안 하고 그걸 요구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거는 알고 봤더니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얘가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중학생 애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 대학생들도 이 책 모를 것 같은데요. 하워드진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미국사 하면 무조건 하워드진 책 읽어야 하거든요. 미국사 하면. 근데 이걸 누가 알까요? 과연 학생들 중에. 근데 결국에는 뽑는 애들은 이런 애를 뽑고 싶어 하잖아요. 또 거기서. 이렇게 탐구력 있는 애들. 서로 그러니까 알아서 너가 잘, 근데 내가 말은 못 해줘. 이거죠. 제가 볼 땐 딱 그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교육의 역할이에요. 이제 교과 수업, 실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는 거죠. 교과 수업을 이제 하시고, 교과의 심화가 바로 이런 독서를 하는 거예요. 독서를 하는 거고, 교과 간 연계까지도 가면 완벽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연계는 이런 거예요. 역사를 배웠죠. 근데 이제 한국사도 애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역사원,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역사원이 세계사고요. 역사2가 한국사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역사원을 세계사를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학교 때 배우고요. 그다음에 역사2를 다음 학기 때나 한국사를 배웁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은 교과 간 연계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근데 역사2에서 한국사를 배우면서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지고 이제 엮어서 하는 게 그게 바로 교과 간 연계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애가 탐구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탐구력이라는 게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애들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쉽게 못 할 거예요. 근데 대입은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뽑고 있잖아요.
근데 대입은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선생님들이 도와줍니다, 다. 근데 고입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인식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못 도와줘요. 애가 혼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입은 사교육이 들어갈 틈이 입시 측면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요. 사실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고입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빈틈이. 그리고 지역마다 제가 찾아봤는데 너무 지역적이에요. 너무 지역마다 지역색도 달라요. 막. 대입은 되게 간소화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딱 명쾌하게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고입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훨씬 더 지역적입니다. 지역적이고 중학교 애들이 이거를 혼자서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중학교 입장에서. 고등학생도 못하고, 대학생도 이걸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중학교 애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거를 짠 거예요. 제가 이걸 지어낸 게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과정, 이게 실제로 교육학을 배우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과정을 배우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핵심 아이디어를 먼저 추출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범주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을 뭘 가르칠 건지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이제 학교 수업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따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르칠지를 설계를 해본 겁니다. 코어 아이디어를 제가 몇 개 정해봤어요. 여기서 이 교과서를 기반으로요. 교과서를 기반으로 코어 아이디어가 이제 미국사의 핵심, 이제 아메리칸 레볼루션 나오죠. 그 다음에 시빌 워, 다 아시는 그 내용. 월드 워 1, Great Depression, 월드 워 2, 콜드 워, 베트남 워, 네오리버럴리즘이 핵심적으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원서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학교 1, 2, 한 2학년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애라고 하면 한국말로 인지 수준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영어 단어는 모를 수 있겠죠. 한국말로 인지 수준이 이 정도가 되고 어학원에서 이거를 채워주는 거죠. 여기 맞게. 그러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균형 잡힌 인재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탐구력인 거죠. 그러니까 원서로. 그러니까 꼭 독서를 원서로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얘가 읽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쉬워요. 나중에 한번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쉽습니다. 술술 익혀요. 술술. 정말 내용이 쉽게 돼 있는데 내용이 묵직해요.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이제 다 읽어봤는데, 기본적으로 뭐 내용 자체는, 영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제가 맞춰본 거죠. 이게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육과정상에서 제국주의와 국민국가 건설 운동이라는 걸 가장 큰 범주로 놨고요. 거기에 하위 요소로서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라는 하위 요소가 뽑아져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교과서에 적혀있는 단원명입니다. 이거랑 해당되는. 단원명이 예를 들어서 미국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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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혁명 전부 다 나와 있다는 걸 보시다시피 아시겠죠? 그거랑 이 원서의 4단원이 바로 미국혁명 내용입니다. 4단원이. 보시면 이제 레볼루션 이렇게 나오죠. 인디펜던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연결을 시켜본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노예 해방 부분 있잖아요. 노예 해방도 교과서에는 이렇게 이제 중립적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비판적으로 서술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비라 부분이 이제 되게 제 핵심인데요. 교과서 서술만 보면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하지만 실제 진실은 링컨이 정말 노예 해방을 원했을까요? 는 아니잖아요. 그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책에는 되게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원하는 거죠. 지금 고입이나 대입에서도. 교과서를 읽고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다는데 진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궁금해서 이 책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링컨은
진짜 노예 인권이 관심이 있어서 노예 해방을 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북부에 그러니까 상공업이 발달을 했다 보니까 싼 노동력을 쉽게 착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노예 해방을 했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원서로 쫙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좀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애면 이제 빠져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서술이 되고 자기소개서나 생기부에 서술이 된다면 그리고 면접 가서 이걸 말할 수 있다? 그럼 걔가 보고 싶은 인재가 되겠죠.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워 1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혹시 참전을 어떤 계기로 한지 아세요? 이제 아이들이면 이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교과서에 배웠기 때문에. 미국이요, 1917년에 독일로부터 무제한 잠수한, 독일이 추구했던 무제한 잠수한 그 침공에 의해서 공격받은 이후에 참전을 합니다. 세계 1차 대전에. 미국은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어떤 주의인지 아시죠?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이솔레이션이잖아요. 고립주의. 그래서 절대 끼어들지 않는 게 미국의 오랜 전통이고 한데 참전을 한 거죠. 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비판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 냉전도 있지만 비에트남 전쟁 같은 경우 여기 저 또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여기 그냥 다 써 있습니다. 가짜였다고. 우리 다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잖아요. 미국에서 알고 봤더니 위장해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공격 당한 것처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네가 공격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베트남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가짜 명분을 만들어서 참전을 했다라는 그 내용들이 여기 이제 이 책에는 다 나옵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에 관련해서도 다 나오고요. 여기도 자세하게. 그럼 교과서에 중립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거를 이제 아이들이 읽고 이 교과서를 공부를 하고 좀 더 자세하게 꼬꼬물로, 그러니까 요즘 핵심은 꼬꼬물이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파고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그게 꼬꼬물이에요. 꼬꼬물. 이게 되냐 안 되냐 싸움이에요. 이게 안 되는 애면 탐구력이 없는 거고요. 이 꼬꼬물이 되면 탐구력이 있는 겁니다. 그 꼬꼬물을 애가 혼자 하기가 제가 겪어봤지만 혼자 못해요.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알려줘야 하는데 어떤 애가 능력이 있는 애면 알려주는 대로 열심히 하는 애는 탐구력이 있는 애예요. 제가 보니까. 걔가 탐구력이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애가 스스로 이 전략을 짤 수는 없어요. 이 전략을 누가 애가 이걸 짤 수 있겠어요? 이거를.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아 내가 용인의 대북을 입학을 하고 싶다. 근데 지금 이 나이 먹어서 제가 입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정도 나이가 돼야지 저도 겨우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거지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겠냐고요. 감히 상상도 못 했겠죠. 하지만 누가 알려줬으면 따라는 했겠죠. 이 부분이 바로 학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이제 다 영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거 만드는데 제일 시간 오래 걸렸는데 한 땀 한 땀 교과서에서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영어 동사를 다 다른 걸로 썼거든요. 혹시 느낌 오세요? 처음만 explain 쓰고 약간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영어 단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다 맥락 보고 바꿔. 느낌 오세요 혹시? 제가 시간 가장 많이 걸린 거거든요 이거. 나 하루 이상 걸렸을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생각해보고 막 그 시사우루 사전도 보고 막 느낌 오시죠? 네. 원래 여기가 제가 생각한 나름 감동 포인트였는데 네. 네. 이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교과서에는 다 한국말로는 설명할 수 있다예요. 근데 한국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죠. 한국말은 뭐를 설명할 수 있다를 계속 써도 어색하지 않은데 영어는 익스플레인만 전부 써놓으면 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씩 바꿨어요. 어카운트 포도 그 설명하다 여기 있잖아요.
describe도 그 의미 있고 find out도 뭔가 밝혀낸다는 느낌에 좀 더 어려운 말 grasp로 좀 바꿔 쓰고 좀 더 탐구한다는 느낌으로 explore, examine로 좀 바꿔 쓰고 figure out도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present도 이런 뜻 많이 쓰죠. 결과를 제시하다, 뭔가 분석한다, analyze, survey 이런 단어 실제 아마 많이 쓸 법한 그 느낌의 단어들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어학원답게 바꾸고 싶어가지고 학교 교육 과정에 한국말로 되어 있는 수업 목표를 나름대로 영어로 다 각색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뭐 원서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셔널 커리큘럼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아이들한테 하나의 메시지를,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 과정을 보고 나름대로 제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코어 아이디어는 우린 이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코어 아이디어에 맞게 성취 기준을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할 수 있는 거면 성공을 한 거다. 그리고 이 내용이 나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잘 부탁해가지고 수행평가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내용이 이제 생기부에 들어간다든지 생기부 기반으로 자기소개서에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그게 이제 너를 입증하는 걸 거다. 탐구력이 있다고.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도 저는 이런 식으로 생기부를 많이 써 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럼 가르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애들이 읽어야겠죠. 이제 안 읽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4단원은 오늘 한다라고 일단 밖에서 교실 밖에서 익스텐시브 리딩을 일단 해오고요. 교실 안에서는 인텐시브 리딩이 이루어져야겠죠. 인텐시브 리딩을 할 때는 일단 간단하게 백그라운드 날리지에 대해서 이제 코어 아이디어에 대한 이제 그 렉처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자유주의를 하는데 로널드 레이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도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추구했던 경제 정책은 뭐였다는 이런 거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간단한 퀴즈 같은 거, 그다음에 센텐스 컴플리션. 이게 이제 바로 또 어학원의 색깔입니다. 영어를 또 우리는 강조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이어 프리퀀시 단어를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점정은 바로 크리티컬 싱킹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입니다. 교과서랑 이 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내용입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 정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공부했다면 이거를 알고 있는 거고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가 됐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레이건노믹스랑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기업 민영화였던 거잖아요. 공기업 민영화가 이루어지는데 원서에도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cutting benefits. 그다음에 텍스를 또 낮추고. 그다음에 북방에서는 늘렸다라고 이 책에도 이제 서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건에 대해서 자유시장 보수주의자 되었고 시장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배우 출신이죠. 로널드 레이건은 배우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레이건이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도 없고 이 원서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만 보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Supplied Side Economics라고 해서 레이건이 추구했던 공급 중시 경제학이라는 핵심 경제학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사 프리미엄을 높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번 적어봅니다. 이거는 교사만 알고 있는 내용, 가르치는 사람만. 그리고 어떤 책에서 따왔는지 애들은 알 방법도 없을 거예요. 그 책을 보지도 않을 거고 굉장히 그 두껍고 아주 어려운 원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뽑아온 거거든요. 거기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핵심은 한마디로 기업한테 혜택을 준 거죠.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면 이거는 이제 교사로서 이 정도까지 좀 더 깊이 있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던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애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풀어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사실은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센텐스 컴플 이게 대표적인 고등 서술형 느낌 오시죠? 서술형 문제잖아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보통 고등학교에서 이거를 1, 2분 안에 푸는 애들이 1등급을 맞거든요.
이 원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한 2가지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higher frequency 단어,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혹시 제가 higher frequency 단어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싶었는지 느낌이 오세요? 네, 실제로 이제 북동산 원장님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에 이거를 많이 시켰거든요, 애들한테. 애들도 조용해요, 이거 할 때. 굉장히 조용하고 초집중합니다. 초집중해가지고, 왜냐면 원장님이 즉석에서 상품권을 주셨거든요. 이걸 다 맞추는 애들한테만. 애들이 너무 잘 맞춰가지고 나중에 다 맞춘 애만 주고 이랬어요. 왜냐면 읽어왔기 때문에 애들이. 네, 읽어왔다는 전제하에 이걸 이제 풀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읽어왔다는 전제하에 이거였습니다. The two administrations filled 일단 filled A with B 이제 이게 기본 뼈대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이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애들 입장에서 in ways that 이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문제 내기 좋은 거죠. in ways that 전형적인 원서에 나올 법한 그 느낌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수능에도 이런 문 엄청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favored 이 단어. 저는 higher frequency로 favored를 꼽았습니다. 애들이 favor에 대해서 아마 대충 알고 있는 애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호의 이 정도만 알고 있는 애 많을 텐데 사실은 favor가 동사로 쓰일 때 보면 이제 2번 뜻이었어요. 2번 뜻. 그래가지고 누군가에게만 조금 편들다는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favor라는 단어 하나가 되게 쉬운 단어가 아닌 거죠. favor가 뭐 명사일 때도 있고 동사일 때도 있고 명사일 때는 보통 help를 좀 어렵게 고급스럽게 쓰는 표현인 거잖아요. 근데 동사일 때 이렇게 뜻이 3가지가 나눠지고 실제로는 3번 뜻도 상당히 어려운 뜻으로 수능에는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거를 higher frequency 이런 단어들을 추출해가지고 원서에서 추출을 해서 depth를 파고들듯이 가르치는 게 저는 이 원서 수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단어를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이 애들이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수행평가를 저는 이렇게 봤어요. 단어 시험을 제가 어떻게 봤냐면 빨간색이 애들이 써야 하는 거예요. 단어 시험을 1대1로 외우는 시험 문제 안 내요. 영영사전 뜻풀이를 이렇게 주고 빨간색 부분을 prefer, treat 이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favor를 보고 prefer, treat를 떠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favor 가지고 한국말을 떠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바로바로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보자마자 애들이 대부분 favor 이걸 못 떠올려 가지고 이 문제에서 애들이 여기서 대부분 많이 막힐 거예요. 그럴 것 같죠? 느낌이 오죠? 어디서 애들이 막힐 것 같은지 느낌이 오시죠, 지금? field A with B까지는 할 수도 있어요. who까지도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in ways that이랑 favored 내가 일부러 만약에 이렇게 줘서 그렇지 만약에 이것도 따로 했으면 상상도 못 할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더 어렵게 만드는 거는요. favor 원형만 줘버려요. 그 다음에 시제에 맞게 하나를 변형해 쓰시오. 조건을 이렇게 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거의 못 맞출걸요? 근데 선생님들이 시험도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저도 많이 냈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약한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학교 수준을 보고 선생님이 판단을 하거든요. 이 정도만 내도 못 쓸 것 같으면 이렇게 내지만 좀 잘하는 학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 더 슬러시 하고 favor, D 빼버리고 시제에 맞게 변형하시오 하면 아마 다 갈릴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특목고 다사고는 그렇게 문제를 낼 거예요. 네, 크리티컬 싱킹 이게 이제 또 핵심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21단원은 이제 읽었어요. 그러니까 네오 리버럴리즘에 대해서 이제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교과서에는요 서술이 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되게 중립적으로 서술을 해놨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이런 점도 있어요 해가지고 이것만 읽으면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냥
세계화가 진행이 됐다, 경제 통합이 빨라졌다, 뭐 이 정도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화와 경제 교류, 세계화 문화 교류 이런 정도만 교과서에는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탐구력이 있는 애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파고드는 거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실제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이 되고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하층민 계층들의 생활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됐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던져보는 거죠. Research the various aspects of globalization and discuss them with peers. 이게 아마 용인의 대부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Focusing on Reaganomics and Thatcherism에 중점을 더 가지고 세계화에 대해서 한번 장단점에 대해서 너네가 한번 리서치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애들이 만약에 패드가 있다고 하면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요즘 학교 현장에 다 패드가 있거든요. 실제로 패드가 다 있고 하니까 뭐 그룹 워크로 해서 뭐 4명 해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보자가 이제 수업의 이제 활용 정점으로 가는 거고 이 기록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했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이거를 정말 잘했어요. 잘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평가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생님이 생기부 기록을 쓰기 위해서 비유를 하자면 선생님은 요리사예요. 선생님은 요리사인데 요리사의 핵심, 좋은 요리사의 핵심 덕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그 요리 프로그램 보면은 네, 재료입니다. 재료가 무조건 좋아야 돼요. 자기평가서는 바로 그 재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부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뭐냐면 애들이 대신 써주는 생기부다, 뭐 이렇게 쪽지 생기부다 이런 막 그 좀 생기부에 대해서 폄하하듯이 발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언론에서 보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생기부를 모르고 하는 말이고요. 실제로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즘은 선생님들 중에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나름 역량을 갖고 연수도 엄청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의 그 자존심이랑 직결되는 거거든요. 생기부 기록이라는 거는 공적 법정 문서잖아요. 근데 이거를 학생이 주는 쪽지 가지고 그대로 베껴 쓴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고 대부분은 이거는 교육부에서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생기부 매뉴얼에 자기평가서를 받아라. 자기평가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평가서가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아까 리서치 활동을 했다고 했죠. 그걸 가지고 애들한테 이런 자기평가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면은 애들이 이 질문을 답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생기부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 글쓰기는요, 저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글짓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어떤 프로그램 보다가 느낀 건데 거기서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연히 그냥 TV 보다가 이 강연 주제랑 딱 맞닿았는데 몽타주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어저께 보니까 몽타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어떤 프로그램 보다가 몽타주 그릴 때 처음부터 막 그 사람을 막 그리는 게 아니라 눈은 어떻게 생겼고 뭐 코는 어떻게 생겼고 입은 어떻게 생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면서 그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기부가 딱 그렇습니다. 생기부가 처음부터 글을 막 쫙 쓰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이 그 몽타주 그리듯이 이렇게 항목별로 정확히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맞춰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라고 해서 생기부를 더 잘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생기부 잘 쓰는 거냐면요, 생기부에 대해서 따로 공부한 사람이 잘 써요. 이미 공교육에서는 이게 정립이 됐어요. 생기부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게. 그 매뉴얼 같은 정전이 있습니다. 바이블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그 바이블의 내용을 재해석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스스로 뭐 저 혼자서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거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렴적 창의성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자기 논리에 맞게 재해석해서 재조합해서 학생들한테 그 논리를 정확하게 필요에 맞게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거를 다 상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미 이거는 정립이 된 겁니다. 10년 전에.
공교육에서. 사교육 아니고요. 공교육에서. 그리고 모든 학교에 다 전파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생기부를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생기부를 어떻게 쓰면 될지. 실제로 저는 담임을 할 때도 저희 반은 생기부 가지고 민원 제기하는 학생 없고 생기부 때문에 선생님한테 실망하는 애 없고 우는 애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생기부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애 없도록. 이렇게 매뉴얼화해서 이제 몽타주 그리듯이 짜맞추는 겁니다. 제가 글 잘 쓰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거랑 관계 없습니다. 따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항목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는지. 이거에 근거해서 제가 가상으로 한번 써본 겁니다. 이런 애 뽑고 싶으신가 한번 보세요. 역사학 과목의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가속하는 세계와 관련된 수업에서 등장 배경 대표사 이런 거를 관심을 보이며 세계화의 다양한 얼굴 탐구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동기 활동 참여해서 스태그플레이션, 레이거노믹스 단어 어려웠지만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학습 자료를 학술 자료를 탐색을 했고 대표적으로 이 책을 보고 이 부분 웰스 앤 포버티가 이 신자유주의 내용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읽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책도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읽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을 읽고 레이건노믹스로 인하여 그게 더 안 좋아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가 이게 정점입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서술 범위를 뛰어넘는 의견을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좋다고 평가를 해줬어요. 얘를 가상으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세계화를 비판적으로 얘가 이해를 했는데 심지어는 원서까지도 찾아있는 습관을 길렀어요. 그래서 구부와 선생님으로부터 돋보이는 평가를 받고요. 또 한 번 평가를 또 받습니다. 돋보이는 평가를 받고 이유 더 궁금해져서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유명한 미국사 관련된 교과서적으로 유명한 교본 같은 책인데요.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책입니다. 그 책을 또 찾아 읽어봐요. 거기 보면 레이건 혁명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아까 제가 얘기한 Supplied Side Economics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공급 중시 경제학. 거기에서 공급 중시, 이 용어가 중요해요. 공급 중시 경제학을 읽었는데 낙수 효과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또 알게 돼요. 얘가. 트리클 다운 이펙트가. 낙수 효과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거를 지적 호기심, 심화된 자료 탐색, 재조합해서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학생 면접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만약에 물어보는데 저처럼 대답을 만약에 했어요. 뽑고 싶으세요? 네. 이런 애를 뽑는 겁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걸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건 제가 가상으로 써본 겁니다. 실제로 저는 생기부를 이렇게 썼어요. 그럼 제가 실제로 어떻게 썼냐면요. 실제 이렇게 썼어요. 이 학생이 서울대 정외과 제가 보낸 학생이거든요. 이렇게 써줬습니다. 사회 문제를 탐구하게 한 이런 능력이 탁월한데 일단 주장을 펼쳐요. 이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지적 열망도 굉장히 강하고요. 근거가 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외교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정치외교과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외교사의 기본 지식을 획득하려는 동기를 품고 세계 외교사랑 국제관계사라는 외교사의 정전인 책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보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세계사 교과서랑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다 습득을 합니다. 흐름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특히 한국사랑 또 엮어요. 한국사랑 엮은 다음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학생을 제가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줬던 학생이에요. 저희 반이고 해가지고. 교과서 세계사에서 출발해가지고 관련된 그 대학에서 보는 그 외교사 관련 책을 따로 가르쳐줬거든요. 따로 가르쳐줘서 생기부 내용을 이렇게 추출을 했고 이 학생이 실제로 면접 가서 대답을 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 정외과에 당연히 합격을 했죠. 되게 유사하죠? 아까 이거랑. 느낌이 오시죠? 이거 제가 글짓기랑 상관 있는 걸까요? 아니, 전혀 상관없습니다. 글을 제가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몽타주 그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맞춰 쓰는 겁니다. 이게 막 딱딱딱 맞춰가지고 약간 이거에 맞춰서 이걸 가지고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 이제 이건 이제 제가 혼자서 5시간 다 떠들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또 원장님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끝판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입시도 선행이 저 이제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 고입 준비가 대입 성공의 이제 열쇠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건 그 북동탄 원장님이 저한테 주신 통찰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유형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학교들이 이제 여기 외국어나 국제고 쪽에 있는 거잖아요. 후기 쪽에. 전기 과학고가 있긴 하지만 외국어 국제고가 보통 관심사고 자율형 사립고가 또 있죠. 외국어 이렇게 많이 전국적으로 이 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각 지역별로 이렇게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국제고가 경기도 쪽에는 동탄 국제고라든지 이런 학교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광역단위는 아시다시피 그 도에서만 뽑는 겁니다. 시도에서만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대부고, 전국단위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공통적으로 선발 방식이 다 비슷해요. 1단계에서 이제 뭐 영어 내신 보고, 2단계에서 면접 보는데 자기소개서를 다 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국제고도 마찬가지고요. 외대부고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외대부고는 심지어는 면접이 60이나 되더라고요. 자기소개서를 내용을 봤더니 다 비슷합니다.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도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거든요. 다 비슷해요. 외국어, 국제고 다 찾아봤는데 다 비슷해요. 그래서 핵심 요소가 자기주도 학습과정,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인성, 배우고 느낀 점.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한 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되게 비슷합니다. 자기소개서 자체가. 네, 학교생활 기록부. 이것도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고입을 다루는 그 EBS의 유명 강사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학교생활부 기록에 근거해서 자기소개서랑 연결시켜야 한다. 네. 제가 이제 고입에 대해서도 좀 이번에 관심을 좀 가져봤는데, 사실 그동안은 사실 제가 그렇게 고입에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대입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고 한데, 어학원에 이제 사정을 더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고입에 대한 또 준비 수요도 되게 많다고 들었고, 또 이번에 찾아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은 이 지점이었어요. 네, 대입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너무 똑같아요. 너무 유사해요. 한 10년 전, 5년 전 자기소개서 그 대입에서 쓰던 그 방식과 지금 고입의 방식이 똑같습니다. 누가 이거를 할 거냐? 아, 이것도 이거 미국사에 나오는 유명한 명백한 운명, 이제 누가 우리 운명을 애들을 이끌 것이냐? 저는 이런 사람이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브들 코치인데 외대어학원과 HS 어학원에 있는 네, 이분들이 이끌면 이 홍보 포스터 아시나요 혹시? 이것도 제가 아이디어를 냈던 거거든요. 이분들이 우리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지금 2시간 정도 제가 걸렸는데 일단은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시면서 화장실도 좀 갔다 오시고 하시면 좋을 거예요.